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늘 말씀드렸었어요. 공부하는 실력, 그 노는 실력, 사람을 사귀는 실력, 모든 것이 다 한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공부하는 에너지가 노는 에너지로 가고, 노는 에너지가 또 미래에 대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로 가고, 그래서 밤까지, 사실은 밤까지 열심히 살아야 새벽에 일어나죠. 밤의 기운을 잃으면 새벽에 못 일어나요. 모든 에너지가 같이 늘 순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온 에너지는 보통 에너지가 아니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박수. 고맙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30대 때 40대 초반에 정말 강의를 들으러 많이 다녔었어요. 내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자꾸만 연결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행위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과 연결하는 행위거든요. 이것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을수록 찾아낼 가능성, 그리고 무엇인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오늘 강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지만, 사실은 요즘에 신문 기사를 가만히 읽다 보면 포스트 코로나 때 코로나 동안에 있었던 모든 변화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가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실제로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코로나 기간보다 코로나 이후에 대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자세히 공부하면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너무나 자랑스럽게도 우리 MKYU 학생분들은 정말 많은 용어에 익숙하십니다. NFT도 이렇게 익숙해요. 뻑하면 나보고 다 자꾸만 NFT를 발행하라고. 글씨만 써도 NFT로 발행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숙한 거예요. 옆집 용어처럼. 메타버스는 또 얼마나 친숙할까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지식들, ESG라든지 디지털 튜터라든지 그린 인플루언서라든지 정말 세상을 끌어가는 트렌드에 이렇게 익숙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NKY 학생들밖에 없을 거다. 오늘 할 강의의 제목은 뭐냐 하면요, 포스트 코로나 일상으로의 복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노가영 대표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 줄 겁니다. 노가영 선생님은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앞으로 10년 안에 먹고 살 준비는 모조리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시작. 커뮤니티다. 그래서 커뮤니티 빌딩하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코칭하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NKYU에 보면은 CCA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저랑 같이 만드신 분이 바로 노가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서 개인의 경쟁력이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가영 작가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제가 실은 MK 오디언스 분들이랑은 CCA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언택트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사실상 지금 요즘에 왜 엔데믹이 시작됐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인 건데, 저는 그것을 키워드 2개, 컨버전스와 이 속도감, 에자일리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컨버전스가 뭐지? 그 다음에 에자일리티는 어떤 속도감을 말하는 거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자연스럽게 풀어볼게요. 먼저 인트로로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근대 사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대 사회의 키워드는 딱 하나만 말해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집합이었어요. 게더링이라고 하죠. 물론 그 전에도 실은 교육을 받는 곳 또는 도시들의 출현은 있었지만, 근대 사회 때 굉장히 규모화되고 집중화된 학교와 공장과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산업화의 토대가 된 거죠.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도에 현대로 넘어가서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화의 어떤 네거티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뭐 교통체증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네거티브 포인트들을 인식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고 서로 이 교류가 빨라지면서 이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화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코로나 이 2020년 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죠. 물론 가장 핵심은 그거죠. 전 세계가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생존을 위한 디지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한 디지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학교나 회사가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한 디지털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면 물리적으로는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거가 코로나 2년차 정도, 3년차 정도부터 퍼포먼스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즉 기업과 사회는 이를 입증하고 방향을 제시했고요. 개인은 이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근대 사회의 핵심 키워드 집합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집합의 반대극구, 즉 우리가 조금 흩어져도 디센트럴리즘을 트렌드가 일어나도 퍼포먼스가 일어난다라는 거를 저희 모두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안 모여도 돌아가네. 기업들에서 가장 요즘에 이 경비 감축 이야기들 많이 한다 그래요. 코로나 전에는 정말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한 건, 두 건 미팅 때문에 정말 그 같은 팀의 크루들이 서너 명이 비행기 왕복 티켓 끊어가면서 한두 건 미팅하러 미국에 갔다가 며칠 휴가 써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제 여행하고 오잖아요. 실은 이런 거가 코로나 때 줌으로 1시간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기업들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레스토랑, 물리적으로 우리 못 갔던 레스토랑을 배달앱을 통해서 우리 집 앞에 음식을 받아 먹고, 저는 코로나 때 제일 신기했던 게 HMR 문화를 넘어서 RMR이었어요.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 정말 그 왜 요즘 그러 있잖아요. 청담동에 정말 너무 유명한, 여러분들 다들 알만하시나 프렌치 파인 다이닝에서 이 어니언 숲이 바로 그냥 집에서 5분 만에 쿡해서 저희가 저녁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정말 그 왜 이탈리안 할머니들이 24시간을 이렇게 끓인다는 그 어니언습이 HMR의 문화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배달앱의 포인트는 5, 60대의 성장률이죠. 전년 동기 대비 5, 60대의 어떤 기성 중년 세대들이 배달앱을 쓰는 비율 자체가 150% 정도 성장했습니다. 자,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거가 한번 정착된 무료를 유료로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어땠어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배달비 냈나요? 안 냈잖아요. 근데 가끔 조금 사장님한테 미안하면 군만두 좀 몇 개 더 시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는 배달앱을 통해서 2,000원, 3,000원의 이 배달비를 억울해하지 않죠.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으로 15,000원 맞추는 것도 저희 이제 억울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팬데믹이 장기화는 당연했던 무료를 지불할 만한 유료로 정착시켰고요. 이게 바로 언택트의 산업화입니다. 자, 이거 JTBC의 나의 해방일지인데 시청률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자발적인 팬덤들이 되게 많았었던 드라마고, 바로 뭐 종영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드라마, 저도 이제 박혜영 작가 팬이라서 너무 이제 대사 한마디 한마디 열심히 봤는데 약간 어색했던 게 있어요. 물론 드라마의 설정 자체가 팬데믹이 아니었기 때문이지만 이 정말 해방일지 3남매가 그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죠? 서울에서 그 경기도에 살잖아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왕복 지하철로 3남매가 3시간 반에 걸려서 출퇴근을 하죠.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설정이 되게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어색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넘어서 메타버스 근무제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오는 이제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주 4일 재택을 하겠다. 그리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었어요. 직방이잖아요. 직방이 강남 사옥들 몇 개를 팔고 완전히 전 직원들을 메타버스에 출근시키겠다. 실은 이런 어떤 문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즉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같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는 그러면 왜 엔데믹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 정착해 왔던 이 디지털로 인한 어떤 이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정론입니다. 가장 신기한 게 그거예요. 3년간의 이 격동 이후에 디지털로 막 어떤 것들을 막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됐어. 그랬더니 오프라인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에서의 경험을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경험하기 싶어하는 이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초창기 첫 해년도에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했던 오프라인 사업을 디지털 경험으로 돌릴까에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3년 동안 디지털에서 재밌다고 하는데 이거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체험하게 하지? 약간 이런 어떤 아이러니가 일어난 거죠. 즉 디지털 경험을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도 동일하게 갖고자 하는 아이러니인 거죠. 그 팬데믹 첫 해년도에 그 보테가 베네타라는 어떤 그 여성분들 가방, 그 하이럭셔리 브랜드잖아요. 그 회장님이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팬데믹 때 전 세계 유럽 럭셔리 디자인 하우스들이 모두 다 이 온라인 커머스나 DC몰에서 D2C몰에서 이제 자기네들 물건, 명품 브랜드를 팔았던 거죠. 그런데 워낙 하이 럭셔리 하우스들이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샵에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VIP 경험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의 이제 남은 미션은, 우리가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남은 미션은 이 디지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유통되는, 판매되는 여기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디그니티를 가질 건가. 결국에 근데 이거를 아마 그 키워드를 디지털 럭셔리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결국에는 향후에 정말 미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 킬러 서비스라고 하면 디지털 경험과 오프라인 경험을 잘 접목해서 고객들의 경험을 동일시하는 거, 그거를 구현하는 어떤 티핑 포인트 지점을 잡는 기업일 것입니다. 자, 넷플릭스 주가 이야기 요즘 너무 많이 하죠. 작년에 전성기 때에 비해서 현재 한 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지는 데는 뭐 코로나가 끝나서 그게 전부는 아니고 굉장히 입체적인 다이내믹스가 있죠. 후발 OTT들이 굉장히 많이 너다섯 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지구에 있는 인구수는 제한돼 있는데 OTT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가입자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넷플릭스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 CGV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줌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 첫 해년도에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가 $580 정도였거든요. 이 $580일 때 줌의 시가총액이 IBM 시가총액을 상승시켜 이겼던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줌 역시 좀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마 오늘 밤 또는 내일 정도에 대한민국 1000만 영화가 보도가 될 거예요. 영화 산업에서 팬데믹 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1000만 영화가 나올까? 대한민국에서 1000만 영화는 다시 안 나올 거야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범죄도시 2 이미 980만 이렇게 됐으니까 많이들 대부분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극장에서 지금 1000만 영화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고요. 또 2주 뒤에 탐 크루즈가 한국에 개봉일에 맞춰서 지금 내한을 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이렇게 오프라인의 어떤 움직임들이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이게 왜 우리가 펜트업 컨섭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방역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잠시 잠깐의 어떤 보복 소비 효과인지, 이게 퍼머넌틀리하게 오프라인이 완전히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물론 봐야 할 것 같지만, 오프라인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돌아오고 꿈틀거리고 있지만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기업과 소비자는 하이브리드의 어떤 이 비율의 이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 다양한 포트폴리오별로 또는 다양한 어떤 산업별로 또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비 행태별로 이 텍트와 언택트의 밸런스, 이 황금 비율이 어디 지점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엔데믹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고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컨버전스 담론을 이야기할 건데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지. 왜? IT의 어떤 변화의 속도는 사실상 뭐 과거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빨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사람이잖아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거를 대중화시킨 이후에 이 자동차 주행 속도의 변화가 진화되는 거, 이 속도보다 IT 진화의 속도가 500배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간 IT의 어떤 진화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변하는 IT 서비스의 진화 속도를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더 30년 정도를 더 땡겼다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포스트 코로나가 됐다라고 해서 이 변화의 속도가 주춤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달리는 기차는 속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빨리 변하고 사회가 빨리 변할 때 우리 개인들은 어떤 사고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 저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매 순간 컨버전스한 의사결정을 하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컨버전스 좀 어렵다, 이거 IT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컨버전스를 사전적인 정의로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질적인 것들 간의 결합입니다. 즉 이게 융합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컨버전스. 쉽게 그냥 쉬운 예로 IT 서비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맨 위쪽에 있는 거는 디스코드라고 작년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9조 원 정도로 인수 합병을 제안을 했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됐죠. 굉장히 폐쇄형인 커뮤니티 기반인데 굉장히 그 방에 들어가기에 진입 장벽이 높죠. 약간 하이 커뮤니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고요. 그리고 아래는 뭐 너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팬데믹 첫 해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확 터졌다가 그 바로 연이어서 5월달 정도였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클럽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코드하고 클럽하우스를 잘 면밀히 들여다보자면 그냥 옛날에 우리 썼었던 팟캐스트 그리고 오디오 컨텐츠를 옛날 방식의 전파, 브로드캐스팅 한 거에 내로우 캐스팅스러운 SNS를 그냥 접목시킨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있었던 것들 간에 결합시킨 서비스라는 거죠. 자, 이제 최첨단의 하이테크 기술이 꼭 킬러 흥행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찌개가 계속 새로운 찌개가 나올 수 있나요? 김치찌개 그냥 꽁치김치찌개 또는 참치김치찌개, 된장찌개 바지락도 넣어보고 뭐 차돌박이도 넣어보고 이렇게 항상 신기술이, 새로운 것들이 신사업을 꼭 만들지 않는다. 있었던 것들 간의 컨버전스, 융합하면서 이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이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컨텐츠 컨버전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마블 영화가 막 지구를 막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블 영화의 역사가 굉장히 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블의 역사가 긴 거는 만화책입니다. 마블 코믹스죠. 마블의 영화는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마블의 코믹스 종이 만화책을 영상으로 컨버전스 한 이 아이디어가 컨텐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메릴 린치라는 금융가이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금융회사죠. 메릴 린치가 마블 코믹스를 찾아가죠. 야, 너네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 이 만화책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영화로 한번 해보자. 당시 메릴 린치의 논리는 두 개였습니다. 첫째, 너네 90년의 역사를 가졌잖아. 90년이라는 거는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 3대 데모그래피를 장악할 수 있는 이 타겟 장악력이죠. 두 번째, 슈퍼 IP가 2만 편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컨텐츠의 볼륨인 거죠. 이렇게 메릴 린치는 두 가지로 컨텐츠 컨버전스에 대한 것들을 마블 코믹스를 설득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게 의류 패션하우스 브랜드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스카 드라렌타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요. 2020년에 오스카 드라렌타들 이 여성들한테 꿈의 웨딩 드레스, 아마 젊으신 분들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하이 럭셔리 웨딩 드레스 브랜드죠. 오뚜꾸티로스러운 2020년 9월에 이 아마존이라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쓴다는 가장 대중적인 플랫폼에 오스카 드라렌타 같은 하이 럭셔리 브랜드가 입점을 합니다. 당시 이 오스카 드라렌타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 너네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맞다. 우리는 굉장한 하이 럭셔리, 슈퍼 하이 럭셔리 하우스이고 아마존은 굉장히 대중적인 국민 쇼핑몰이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 VIP들이 다 아마존 쇼핑몰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오스카의 모든 고객이 아마존 쇼핑몰의 고객인데 우리 고객이 좋아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남기죠. 그리고 오스카 드라렌타의 입점 뒤로 명품 하우스 브랜드들이 차근차근 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역시 사실상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저는 없었던 것을 만드는 어마어마한 혁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컨버전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의 지옥 그리고 DP 이렇게 굉장한 웰메이드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라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CEO가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신 분인데 박정민 배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민 배우를 연출자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지옥 작업 때도 느꼈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거를 영상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멘트를 하신 거죠. 즉 이 스튜디오의 CEO는 본인의 다음 작품의 이 연출자, 디렉터로 프로페셔널 어떤 이 감독님들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일반인들, 즉 컨텐츠를 창작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이거 역시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풀어야 될 숙제, 우리 개인이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과 무형의 자산들, 그 다음에 나의 사고를 파편화시키고 해체시켜서 이것을 다시 재결합하면서 융합하는 거, 이게 바로 저희가 매 순간 컨버전스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러면 이 컨버전스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고 트레이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지식과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재결합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유연한 사고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은 컨버전스와 속도에 집중하기 위한 투두리스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식과 정보와 재결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식과 재결합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소스를 충전해야 됩니다. 흔히 아마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또는 회사에서 되게 정말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되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0.1%에 불과합니다. 저희 같은 나머지 99.9%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재결합하기 위한 어떤 소스, 머추리얼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야 되고, 그게 바로 딱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부인 거죠.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또는 교육 전문가들 외에 일반 어떤 육아 전문가들도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 담론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들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학교의 역할은, 미래의 학교 역할은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 전달을 넘어서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라는 이 애티튜드와 필요성을 교육하는 기관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혹시나 공교육에 계신 분들이 혹시나 오디언스에 있으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그냥 엄밀히 말하면 학교를 다른 기능들을 제외하고 오롯이 교육 컨텐츠로만 한정한다면
그냥 유튜브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림 듣고 있는 우리가 평생 만나기 귀하기 힘든 해외 석학들의 라이브 스트림 강연이나 대치동 일타 강사나 메가스터디의 교육 컨텐츠보다 훌륭하지 않죠. 공교육의 교육 컨텐츠들이. 제가 분명 컨텐츠로만 한정한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오른쪽은 전 세계의 자산 운영사 1위죠. 블랙락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에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너무 많죠. 그런데 레리 핑크는 사실상 이 딕테이션이나 설득력도 굉장히 좋고 또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자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계속 자주 스피치를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자주 듣는 라이브 스트리밍인데 얼마 전에 또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어떤 저희가 평상시에 접하기 힘든 것들을 저희는 유튜브에서 지식 정보 채널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우리가 학부하자 과정에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굉장히 다양한 경제학 개론으로 취하면서 이 이코노믹스에 대한 토대를 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여기에 다양한 소스의 어떤 지식 정보 컨텐츠를 흡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소스라는 거를 공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부에는 책으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가 되겠죠. 사실상 이 한마디가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는 지구에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영상 도서관입니다. 그 TVN의 굉장히 스타 PD잖아요. 나영석 PD의 가장 최근 예능이고 아마 지금 TVN에서 꽤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도 한 4화 정도까지 봤는데 올해 5월과 올해 3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께서 그 애플 TV 플러스의 빠찡코의 LA 제작 발표의 시점과 그리고 오스카의 시상자로 이제 나서면서 이 두 시점이 LA에서 약간 기간이 이렇게 비슷해지면서 나영석 PD 사단이 그녀의 어떤 LA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뜻밖의 여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꽤 보셨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그녀의 십수년 된 오랜 후배분, 지금 현재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터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년도에 어떤 그 윤여정 언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언니의 오스카 수상이 우리한테 가지고 온 거는 We are never too old to accomplish big things. 무언가를 이루기에 우리가 결코 늙지 않았다. 내가 70이 넘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배우 윤여정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팬덤이긴 하지만 약간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미나리라는 작품을 하고 그녀가 애플 TV랑 빠찡코라는 작품을 했었던 거는 그냥 그녀가 그 미국 기반의 감독과 제작팀과 그렇게 수개월 촬영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그녀가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꽤 오랜 기간을 있었기 때문에 랭귀지가 굉장히 편안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럭키한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를 제가 했었던 거죠. 근데 바로 연이어서 몇 가지의 이벤트들이 컨텐츠에서 나옵니다. 첫째, 이 예능 보신 분들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십수장의 어떤 보셨나 봐요. 십수장의 그 영어 페이퍼가 빼꼼히 지금 이게 그 PD도 놀라가지고 요거를 클로즈업을 하더라고요. 빠찡코의 LA 제작 발표에 참석하시면서 본인이 긴장하셨대요. 왜? 빠찡코라는 컨텐츠는 이 애플 TV 드라마는 일제시대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리언인 나한테 전 세계의 글로벌 매체들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겠구나. 그런데 내가 한국을 대표한 배우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서 본인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공부하고 역사의 왜곡에 대한 어떤 이슈가 히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또 공부하고 그리고 예상 질문들을 뭐 10몇 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다 영어로 공부하시고 비행기에서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시상식 장면인데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오스카 무대에 올라가셨죠. 노미니가 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스태프들한테 5명의 노미니가 있는데 누가 될지를 모르잖아요. 본인도 이 엔벨럽을 현장에서 열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농아 배우가 있으셨던 거예요. 코다라는 어떤 컨텐츠의 남자 조연입니다. 이분이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수화로 시상을 하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를 조금 공부를 했어라는 걸 스태프분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확률 20%의 5명의 노미니 중에 한 분이지만 이분이 수상할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렇게 또 럭키한 상황도 와요.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이 농아 배우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십니다.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은 역대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최초로 수화로 시상을 하는 첫 번째 여배우, 아름답고 나이가 많으시지만 우아하고 배려 있는 코리안 배우가 이렇게 또 포지셔닝이 되신 거죠. 즉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이든지 무언가를 이벤트라든지 100% 퍼펙트한 준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는 거,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커뮤니티 게임을 시작해라. 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학장님도 너무 강조를 많이 하셨고 MK 분들은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커뮤니티 이야기를 하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MK 여러분들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한테 커뮤니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냥 저만의 해석으로 18세기 프랑스 살롱 문화의 디지털 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8세기 프랑스는 살롱 문화가 정말 르네상스를 꽃피우던데 그때 무작위로 뭉치지 않았어요. 자신의 취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아트의 분류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끼리끼리 집합하면서 거기에서 취향을 이렇게 깊숙이 이어간 거죠. 그게 바로 디지털 세상에서 옮겨진 거를 우리가 오늘날의 디지털 커뮤니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했었던 지식과 정보의 섭취를 꼭 내가 커뮤니티 리더여야 돼, 커뮤니티 오너여야 돼, 어떤 무거운 강박관념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즉 꼭 커뮤니티 오너일 필요는 없다. 내가 소스를 충전했을 때 나한테 맞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정보들을 내가 받으면서 나를 더 깊이 만들어주고 온오프라인 인맥들을 확장하고 나한테 최적의 컨텐츠를 내가 취하는 거, 디지털 세상에서 여우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스는 커뮤니티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매튜 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디즈니, 시가총액 280조 원에 해당하는 디즈니를 만드는 거를 전 세계가 슈퍼 IP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거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죠. 본인의 생각은 디즈니는 IP 게임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마지널 어피니티를 계속 쌓는 게임. 어피니티를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친밀감을 쌓아 올리는 것 같아요. 디즈니는 캐릭터와 캐릭터 간에, 시청자와 이 슈퍼 IP 간에, 또는 영화 내에서 메인 캐릭터와 부 캐릭터 간에 끊임없이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이 marginal affinity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겨울왕국이 한국에서 2번이나 천만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왜 당근 물고 있는 울라프 있잖아요. 울라프 저희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 보면 겨울왕국이 아니라 울라프가 주인공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마지널 어피니티를 끊임없이 쌓으면서 하나의 IP별로 각각의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거. 결국 디즈니는 IP를 M&A를 막 엄청 비싼 IP를 막 M&A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널 어피니티를 쌓으면서 친밀도를 쌓으면서 각각의 IP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속도입니다. 애자일리티, 바로 움직여라. 컨버전스에 대한 방향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애자일리티스러운 속도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스카 드라렌타가 팬데믹 때 아마존에 입점한 이야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점을 잘 보세요. 2020년 9월에 입점했습니다. 오스카 드라렌타가 아마존 쇼핑몰에. 근데 여러분들 WHO에서 전 세계 팬데믹을 공표한 게 3월 달이에요. 결국 국내 굉장히 영세한 스타트업도 아니고 이런 어떤 글로벌 패션 스튜디오에서 단 6개월 만에 이 모든 의사결정을 끝내고 실무적인 액티비티까지 다 던하고 이 아마존 쇼핑몰에
입점하는 데까지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오늘 강연의 핵심 이 두 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은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커뮤니티들에서 이 컨버전스 그리고 방향성을 바꾸는 결정의 속도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 강연 끝나고도 토크도 있고 또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그냥 운전하시면서 또는 지하철에서 이동하시는 길에 한 번 정도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3년 동안, 내가 팬데믹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컨버전스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보냈는지, 또 애자일리티한 속도로 무언가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과거는 과거니까 이제 엔데믹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컨버전스와 애자일리티한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단 5분, 10분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자, 여러분 아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 2년 동안 사실 우리 NKYU 학생분들은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컨버전스를 스스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여러분들이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이전의 코로나 이전의 내 컨텐츠, 내 사업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컨버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죠. 왜 밖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지. 재료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작지만 계속해서 시도해 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NKY 학생들이 대부분 저 닮아서 다 승질이 급해요. 속도 장난 아니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NKY 학생들이 아마 지금 30대 이상의 그룹에서 본다면 뭐 NFT, 뭐 메타버스, 그죠? 지금 얘기는 컨버전스, 애자일리티 등등 모든 그 IT 용어, 웹 3.0을 비롯한 블록체인 모든 용어에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죠? 생각해요. 아마 그 다들 그 동네에서 이런 얘기하면 다 하나도 못 알아듣죠. 넌 왜 그래? 거기다 새벽까지 일어나고 너 미쳤나봐. 막 이런.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항상 미래의 시간을 쓰는 거죠. 현재를 버티게 하는 힘은 열심히 돈 버는 거고, 공부하는 힘은 미래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서,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준비가 뭐가 되는지 제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요걸 한번 요거는 좀 노가영 선생님에게만 여쭤보고 싶네요. 글을 잘 쓰고 싶은 1인이다. 근데 평소에 인스타그램에 매일 한 개씩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루틴이 글쓰기 실력에 도움이 되나? 글을 잘 쓰는 팁을 좀 하나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실은 뭐 저는 제가 라이펄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이렇게 문학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트렌드북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끔 후배들이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책을 썼어? 사실상 저는 책을 4-5권 정도를 냈는데 3권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냥 하루에 30분만 365일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게 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 한 권이 대부분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잖아요. 근데 A4 용지 한 장이 책으로는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4 용지로 한 90장 정도면 책 한 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여기서 회사원분들도 있고 주부분들도 있으시고 학생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글을 꾸준하게 쓰는 사람들 하루에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사실상 우리가 A4 용지로 7, 80장 정도 뽑는 거가 사실상 그게 책 한 권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책 한 권 약간 이런 분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은 좀 꾸준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해밍웨이가 아니잖아요. 해밍웨이가 막 그 말씀도 드려야 되겠다. 해밍웨이가 막 왜 요즘 작가하면 막 뭔가 새벽에 쓸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해밍웨이가 하루에 5시간씩 정해놓고 낮에 썼대요, 글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인 해밍웨이도 하루에 5시간씩 꾸준하게 막 이렇게 새벽에 막 갇혀서 막 술과 담배와 함께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이 어떤 산업적인 글인지 아니면 정말 문학이나 소설을 말하신 건지 제가 그 질문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문학 쪽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존에 있는 굉장한 많은 문학책을 많이 읽는 거 그리고 문학책 외에도 이 비디오 IP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 솔직히 나의 해방일지를 제가 정말 정주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도 드라마 대본 쓰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영상 컨텐츠와 문학책을 같이 접하는 것 그리고 꾸준함 너무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막 해밍웨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 결국에 또 답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컨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건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 오케이. 그럼 개인 사업 하시거나 개인 IP 쪽으로 방향을 갖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지나간 제 커리어를 생각해봐도 제가 끊임없이 저도 컨버전스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있는데 나한테 그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그 능력을 다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 능력을 다 내가 가지려면 내가 한 10명 돼야 돼요. 한 100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라 가지고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것과 만들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아까 아마존과 아까 그 드레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오스카 드라렌타. 오스카랑 예, 같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 안에 있는 것과 그 컨버전스를 이루고자 할 때 제 경험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게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해줄까?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20, 30대, 40대 때. 사실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우리 학장님은 김미경이니까 말하면 다 될 거야? 아니요. 안 그래요. 아직도 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그쪽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당하는 적도 저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거절당하는 횟수가 내 성공의 지표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절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높은 데랑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근데 거절을 많이 당해야 난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데랑 하면은 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던 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컨버전스에서 중요한 게 난 내 개인적으로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는 엄청 들이대고 용기를 내거든요. 어때요? 어떤 걸까요? 개인이 컨버전스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연한 사고인 거죠. 유연한 사고. 사고가 폐쇄적이면 안 되고 실은 유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제 저희 가족이랑도 오늘 이 슬라이드를 때문에 유연한 사고 내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 당신은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무 성의 없게 공부가 답이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야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유연한 사고를 하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저희 가족이 이야기한 공부에는 책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읽고 보고 아까 제가 뭐 정말 유튜브가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영상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상 요즘에 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MKYU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다니는 지식 교육 컨텐츠는 수준이 너무 높고 너무 맞아요. 프리미엄이에요. 절대 우리가 배울 수 못하는 어떤 지식 정보들 아까 뭐 제가 레리 핑크 CEO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공부라는 거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꼭 커뮤니티 오너나 리더일 필요가 없다. 많은 것들을 사실상 취하면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지식의 재결합이거든요.
소스가 많으면 이거를 결합시키고 이게 결국에는 또 하나의 컨버전스로 탄생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은 0.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같은 나머지 99.9%는 많은 것들을 섭취하고 유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해체하고 다시 결합시키고 그런 것만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 여기서 부연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내가 옷 장사를 하고 있어. 그 옷 장사도 컨버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옷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제 온오프라인의 결합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온오프라인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고객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욕망이 기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걸 뭐하러 놓치고 굳이 그러면 뭐 카카오 택시 앱 사라지고 길거리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을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이 가는 방향이 분명하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옷 장사를 해. 그러면 난 디지털. 근데 디지털 중에서도 어떤 것과 컨버전스를 해야지 내 오프라인 샵이 더 잘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그냥 뭐랄까요? 이렇게 대책 없는 피해자가 안 되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요새는 정말 대책 없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네.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뭔가 이제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의 커뮤니티를 키우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실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거의 기본 개념이 웹 3.0 기반이죠. 조금 더 진화하자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개념의 본질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내 팬덤을 1,000명 이상을 키운 다음에 더 이상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내가 그들과 유료 구독 모델로 직접 만나겠다라는 건데 이러기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최근에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북미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전용 플랫폼들이 있죠. 즉 막 실리콘밸리의 메이저한 페이스북, 유튜브, 뭐 구글스러운 이런 플랫폼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지원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실은 지금 베타 서비스 정도를 제가 써보고 지금 완전히 상용화 됐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이제 네이버의 프리미엄 컨텐츠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베타까지 써봤는데 거기에서는 내 컨텐츠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신작 드라마들을 내가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한 4건 정도씩 꾸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냥 누가 이거를 구독을 해주거나 말거나 일단 나 그냥 가격 한 달에 3,500원 정도 붙여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스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플랫폼을 바로 갈아타는 거가 있고요. 아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전자로 말씀드렸던 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정도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팬덤을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최근에 또 유튜브의 재미있는 흐름이 뭐 한 10만 명 정도 팬덤을 모이면 바로 유료 모델로 이렇게 약간 트랜스퍼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말씀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후배인데 글로벌 틱토커 허영주 크리에이터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가님 그런데 나는 틱톡에서 800만 명의 팬덤을 가진 어마어마한 슈퍼 인플루언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절반은 중국 팬덤이다. 그런데 이 800만 명은 나를 보려고만 하지 나한테 돈을 쓰진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식과 정보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워너비인 거예요. 그녀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녀의 어떤 뭐 크리에이팅스러운 어떤 그런 면들 댄스라든지 노래라든지 너무너무 중요한 팬덤이지만 나한테 willing to pay를 하진 않는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MKY에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지식과 정보와 인사이트잖아요. 단 뭐 800만 명의 팬덤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상 내가 내 IP를 가지고 워너비 라이프 스타일러가 될 건지 아니면 지식과 정보와 무언가의 사람의 인생을 인사이트로 변화시키는 이 크리에이터가 될 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뭐가 옳고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NKY에서 그걸 시도해보고 있는 게 첼토링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첼토링이라는 프로젝트에 제가 되게 원하는 컨텐츠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지 않고 사는 방법 챌린지. 그러니까 왜 시어머니가 이렇게 독한 말하는 시어머니 하고 싸우는 방법 알려주는 챌린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 실제로 배우고 싶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돼도 5천 원, 만 원, 뭐 한 열흘에 되게 싼 돈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이제 옛날에 백삼동 505에서 차 마시면서 3달간 떠들었고 막 그냥 수다로 떨었던 이야기들이 지식이 거래되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인센티브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나눠지는 웹 3.0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같은 게 이제 첼토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우리 NKY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하는 걸 유심히 보십시오. 그럼 선생님이 이거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보면서 카피하면 돼요. 이렇게 나도 이런 걸 해봐야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너나 리더가 되는 건 상당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원이 돼서 거기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제 생태계가 웹 3.0의 핵심은 경제 생태계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코노미가 붙어 있죠. 네, 붙어 있죠.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진짜 웹 2.0에는 개인의 경제 생태계가 없었잖아요. 그들의 경제 생태계만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인간들이 똑똑해 인류가 남 혼자 돈 버는 꼴을 못 봐요. 이런 이야기 한 있잖아요. 15년 참았으면 됐지 네. 우리가. 오늘날의 인류는 나의 시간과 돈과 무언가의 노력을 투자해서 내가 아닌 남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느낀대요. 결국에 페이스북에서 내가 매일 피드를 하루에 서너 개씩 올려. 그러면 1년에 뭐 거의 한 2,000개의 피드가 올리잖아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돈 받나요? 다 그냥 페이스북이 가지고 가잖아요. 거기에 불합리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내 팬들이랑 연결해야 되겠다. 탈 플랫폼에 대한 트렌드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인류는 그냥 자생적으로 계속 더 똑똑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말씀하셨지만 정말 대학이 아니고 이제는 평생 배움의 시스템, 러닝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갖고 있느냐가 많은 것들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배우면서 하나하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노강 선생님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예. 네, 아까 이제 그 학장님 말씀하신 거에 살짝 그냥 곁다리 하자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왜 우리 그냥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그냥 뭐 단 10분 정도의 지식 정보를 섭취했다. 그것으로 그냥 소확행을 느끼고 그게 분명히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확행의 마음으로 지식 정보의 채널들을 이렇게 섭렵하면서 계속 컨버전스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트레이닝의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자일리티 제가 계속 오늘 중요시 여기고 강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 아니 여태까지 시큰 얘기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뭔 얘기야? 결국 하라는 게 말라는 게 하는 쪽으로 알았죠? 뭐든지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학장님 또 마음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약해져. 그거 하려면 끝까지 밀어붙이지 왜 뒤늦게 뭐 살짝 빠지고 난리야. 그럼 내가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자기는 슬쩍 돌아가는 빠지고. 길이 마음에 무거우실까봐. 아이고, 웃겨. 아니야. 근데 우리는 여기 하도 이렇게 독하게 훈련이 돼갖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까짓이야, 까짓. 새벽에도 일어나는데 뭐 까짓 거면 괜찮아. 저는 여러분이 엄청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갖고 싶은 신분이 있다면 저는 학생이었어요. 배우는 동안 내가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배움이 멈추는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게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까지 갖고 싶은 신분이 있다면 저는 죽는 날까지 오히려 선생이 아니고 학생이라는 신분.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져가신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을 표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